지난번에 지방흡입의 장점,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지방흡입의 문제점, 고려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더 관심이 있는 내용이실 텐데요. 크게 한 7가지에서 8가지 정도의 문제들이 있어요. 역시 그 넘버링을 해서 천천히 설명을 잘 드릴 겁니다. 제가 중간에 또 정리를 좀 해가면서 갈게요. 지방흡입을 못하게 되는 이유는 무서워서죠. 무서운 이유는 첫 번째, 사고 날까봐, 사망할까봐. 두 번째는 수술 중이나 회복 과정에서 너무 아플까봐. 이 두 가지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사고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방흡입의 위험성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수술 자체의 퍼포먼스와 또는 수면 마취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죠. 따로따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수술 자체, 행위 자체에 나타나는 어떤 것들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몸의 그 구성이 제일 위층에는 피부층이 있고요. 그 밑에 피하지방이 있죠. 우리가 얇게 만들어야 돼서 줄여야 할 부분. 그 밑으로 근육층이 있거든요. 물론 부위마다 좀 다르지만 대부분 이런 구성이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큰 혈관이나 큰 신경들은 이 근육층 이하에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대는 부수는 지방층을 열심히 부순다고 해도 중요한 구조의 손상이 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하는 충수돌기염 수술이 있죠. 맹장염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 맹장염 수술은요, 위에서부터 피부를 절개하고 피하지방 지나서 근육을 찢고 들어가서 그 밑에 있는 복막을 찢고 각종 장기들을 뒤져서 맹장을 찾아서 손상된 부분을 꿰매고 절개하고 또 다 정리하고 나오는 게 맹장염 수술이에요. 시술의 그 깊이나 수준이 전혀 다른 수술입니다. 그런데 맹장 수술을 했다고 했을 때 사고가 날까봐 그런 걱정들은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낮은 레벨에서 가볍게 이루어지는 지방흡입에 대해서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지방흡입에 대한 괴담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누가 수술을 하다가 죽었다는 등, 뉴스에서 나왔다는 등. 실제로 뉴스를 본 분들은 별로 없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사고가 거의 있지는 않아요. 제가 2001년부터 지방흡입병원을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수술들을 해왔죠. 2001년이 우리나라에서 지방흡입병원이 처음 생기던 시절이라서 그때 시작한 분들이 우리나라 지방흡입 1세대 분들인데 지금도 이제 연락을 많이들 하고 지내거든요. 근데 이분들 중에 실제로 그런 사고를 겪었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20-30명 제가 말씀드린 그 1세대 시술자들 모두 다 그런 사고를 당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걱정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술이라는 것이 위험성의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지방흡입에서 수술적인 거에서 하고는 대부분 그 복부 지방흡입에서 아주 서툰 시술자가 지방층을 부수다가 그 근육을 뚫고 들어가고 복막을 뚫고 들어가서 장기를 손상시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또 시술자가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이 환자가 지방흡입을 한 직후에 통증과는 전혀 다른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그 폐혈증까지 이어져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건데, 그런 일이 생기려면 너무 그 악재들이 겹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술에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방치되게 되는 거죠. 현대의학 수준에서 이런 일들은 별로 그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흡입 사고는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지방색전증이나 뭐 색전증들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방색전증은 사실 그 원리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지만 일반적인 원리가 그 지방 덩어리가
그 큰 혈관, 손상된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돌아다니다가 그 말초에 있는 그 작은 혈관, 뭐 폐나 심장으로 가는 어떤 이런 혈관들을 막아서 그 기관들이 이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지방흡입은 지방을 건드리니까 지방색전증 이름이 비슷하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방흡입은 말씀드린 대로 큰 혈관의 손상을 일으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덩어리가 그 혈관 안으로 들어가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어떤 기전에 잘 맞지는 않아요. 이 지방색전증이 이제 잘 생기는 거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뼈가 부러지면서 뼈 속에도 그 지방이 있거든요. 그게 그 같이 손상된 큰 혈관으로 들어갔다가 막으면서 생기는 게 이제 가장 흔한 지방색전증이거든요. 그래서 지방흡입하고 난 다음 어떤 불편한 증상, 예를 들어 뭐 숨쉬기가 좀 답답하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의사들도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의사들이 사실은 배제하면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지방흡입을 하고 나서 지방색전증이 생겼다는 것은 제가 많은 연구나 논문을 찾아봤는데 그런 일이 거의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0%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거의 확률이 적어서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수면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요. 수면은 사실은 전신마취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거죠. 가스를 사용해서 하는 제대로 된 전신마취와 전혀 다른 약물을 사용하게 되죠. 수면제죠. 우리가 이제 먹는 수면제와 거의 같은 것인데 효과를 빨리 하기 위해서 주사제를 줘서 빨리 잠들고 빨리 깰 수 있게 하는 그런 정맥용 수면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는데 보통 두 가지가 많이 쓰이는데, 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그 우유주사라고 하는 프로포폴이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약물이죠. 언제 한번 몇 년 전에 연예인들 때문에 이 프로포폴이 문제가 한번 됐었죠.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프로포폴이 그때 그 위험한 약이라서 그렇게 이제 뉴스거리가 됐던 거는 아니고, 수술할 때 어떤 이런 수면제 용량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잠자기 위한 용도로 이 친구들이 잠자는 시간이 너무 짧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숙면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약물들을 좀 잘못 사용을 했고, 또 그거를 또 의사들이 도덕적이지 못한 의사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죠. 그 이후로는 병원에서 그 들어오고 사용되는 양을 보건소에서 굉장히 체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한테 그 데이터가 왔는데, 제가 그 프로포폴 쓰는 양이 상위 9% 정도 될 정도로 그 흡입량, 사용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수술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사고는 그만두고 위험하다고 생각해 본 조차도 없습니다. 프로포폴은 수면 내시경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수면 내시경은 경험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안전하게 시술되고 잘 깨고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조심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잠이 다 안 깼을 때 걸어다니거나 하다가 프로포폴이 문제가 아니라 괜히 부딪혀서 사고 나거나 이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조심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약물 자체는 굉장히 안전한 약이고 그 프로포폴을 사용하면서 시술을 하는 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관련된 사고가 없지는 않았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번 프로포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용량을 너무 과하게 쓰거나, 또는 이 프로포폴은 한번 병을 오픈을 하면 다 사용하고 남은 거는 폐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재사용을 하려고 그걸 또 냉장고에 보관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운 날씨에 이거를 이제 밖에 외부에 놔둬서 이게 부패해 버린 거를 좀 미숙한 직원들이 그걸 이제 바로 사용을 하면서 그런 사고가 좀 있었었죠. 그래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사용상의 문제를 잘 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 과용량 문제도 저희가 그 지방흡입을 할 때는요, 프로포폴을 아주 정확한 용량을 들어가게 세팅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 지방흡입 병원을 오픈할 때만 해도 기계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거를 잘 못 사고
우리 링거에다 그냥 섞어서 그거를 이렇게 똑 한 방울만 떨어지게 이제 그 매뉴얼로 조절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 기계가 많이 보편화가 됐고,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이 그 기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과용량이 들어갈 것에 대한 걱정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걱정하는 것이 통증에 대한 공포죠. 수술할 때는 통증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잘 주무시고 일어나면 돼요. 간혹 그 부분 마취만 하고 지방흡입을 하는 병원이 있어요. 아주 숙련된 시술자가 지방층의 중간 정도만 가볍게 빼내려면 그것도 괜찮은데, 그렇게만 시술을 하면 좀 너무 적은 양의 지방이 제거돼서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방흡입을 하면서 부분 마취로만 시술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너무 소극적인 시술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아프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건데, 두 가지 다 되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분 마취를 하는 병원은 별로 저는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잘 자면서 좋은 지방흡입을 많이 할 수 있는 병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분 마취를 하는 병원은 제 생각에는 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그 수술 다음에 회복 기간에 나타나는 통증은 사실 그렇게 공포스러운 통증은 또 아니에요.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 지방이 부서진다고 해서 우리 몸이 통증을 별로 일으키지는 않고요. 그 지방층이 부서질 때 수술봉 때문에 이 근육층이 자꾸 얻어맞죠. 그래서 그 근육층에 타박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통증의 원인이 근육통이고요. 붓기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 좀 약간 있고요. 근육통의 형태는 다들 경험을 해보셨죠. 그 근육을 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도 아프지 않고요. 그 근육을 쓸 때 땡기고 아프고 불편하고 그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거죠. 지방흡입을 하고 나서의 통증이 그 정도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거의 안 아프고요. 그 근육을 쓸 때 땡기고 불편하고 그런 정도의 통증인 거죠.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 원장님, 제가 수술하고 나서 원장님이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아팠습니다,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분도 간혹 있으세요. 말씀드린 대로 간혹 있는 일이니까 내가 그럴 거라고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부위별로 조금씩 다르긴 또 하죠. 예를 들어서 상체는 그래도 좀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덜 불편할 수 있는데, 허벅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걸어 다녀야 되는 그 추가적인 어떤 그게 있으니까 다른 부위보다는 허벅지가 조금 더 불편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그 홈페이지에도 후기를 올려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끔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아팠다, 원장님 너무 내가 아팠어요, 그렇게 쓰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제가 그런 내용 보면 이거 지워야 되나 그러다가도 실제 있는 일이니까 그냥 두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 대부분이 다 허벅지 수술입니다. 그래서 좀 허벅지가 약간 좀 다른 부위보다 좀 불편한 점은 좀 있게 되겠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수술 전에 자기가 걱정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덜 아프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수술 다음 날도 그 뭐 이렇게 병석에 누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 웬만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4, 5일 정도 점점 부으면서 생기는 어떤 기간 동안은 약간 좀 불편한데, 뭐 정상적이진 않지만 웬만한 일상생활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한 군데 수술을 하고 나서 통증 때문에 다른 부위를 못하겠다, 이런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걱정을 점검을 했죠. 위험성과 통증,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걱정들이요. 세 번째 문제는 지방흡입을 했는데 볼륨이나 라인의 변화를 별로 못 느끼는 게 문제죠. 돈도 많이 들이고 고생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물론 그 아주 숙련된 시술자는 적은 양을 흡입하면서도 라인의 변화를 잘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불편함이 별로 없게 하면서도 라인을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시술자들은 소극적인 시술을 하면 변화도 좀 적게 될 수밖에 없겠죠. 광고가 대부분 비용을 낮추는 쪽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시술 자체가 좀 많이 소극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몇 년 전부터 외국 분들이 많이 오셔서 수술을 하면서, 이분들은 넓은 범위를, 예를 들면 전신을
며칠 내로 다 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부위별로 적극적인 시술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시술 자체도 힘들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귀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날짜에 여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 시술이 굉장히 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세미나를 가보면 하루에 전신을 다 하는 방법 뭐 이런 거를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소극적인 시술들은 효과는 좀 덜하지만 문제거리들이 적기 때문에 시술자들이 점차 이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빼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요. 좋은 시술자를 만나야만 안전하게 많은 양의 지방흡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지방흡입을 한 다음에 바디라인이 약간 어색해지거나 수술한 면이 좀 울퉁불퉁해지는 거죠. 지방흡입은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지방흡입을 해왔는데요, 저도 아직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환자가 제일 곤란하지만 시술자도 어렵고 저도 이런 어려움을 겪어왔으니까요. 제가 병원을 처음 개원하고 5년 있다가 강남으로 병원을 이전했어요. 이때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니 뭐 전 세계에서 지방흡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결과에 이런 일들이 좀 나타나면 또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또 한동안 뭐 괜찮게 잘 되면 또 자신감이 막 오르다가 또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지금도 이 문제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특히 적극적인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늘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철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여기서 상세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철이 생기는 요소, 원인과 거기에 따른 해결책들을 따로따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원인 세 가지, 하나, 둘, 셋, 세 가지, 그리고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흡입을 생기게 하는 원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지방을 부수고 흡입을 할 때 지방층의 높이를 모두 다 고르게 빼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겠죠. 그 문제가 첫 번째 원인이 되고, 두 번째는 지방을 부수어서 이 높이를 낮췄을 때 피부층이 안쪽으로 모여서 근육층에 붙어줘야 되는데 이 반응이 수술한 면적에 고르게 되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어느 부분은 조금 더 강하게 붓고 어느 부분은 조금 더 약하게 붓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원인이 되고요. 세 번째는 말씀드린 내용인데, 전에 살이 찌면서 볼륨이 증가하면서 피부의 면적이 증가했죠. 그때 지방을 감소시켰을 때 이 피부의 면적이 붙어야 되는 안쪽 면적보다 더 넓기 때문에 안으로 모이면서 처지거나 찌그러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방을 불규칙하게 고르지 못하게 뺀 거, 두 번째는 회복 과정에서 안으로 붙을 때 고르게 되지 않은 것, 세 번째는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얘가 안으로 모일 때 처지거나 찌그러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각자의 해결책이 뭔가요? 첫 번째는 지방을 고르게 빼내는 방법이 해결책이 되겠죠. 두 번째는 피부층이나 근육층, 지방층 위아래쪽에 붙는 작업이 고르게 되도록 자극이 일정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피부의 면적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찌그러짐이나 처짐을 줄일 수 있겠죠. 이 작업을 하는 게 리프팅 타이트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방흡입의 장점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죠. 다른 방법으로 살 빼는 것은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흡입으로 경험이 많은 지방흡입 의사가 할 때 이런 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철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지방흡입에서 요철을 일으키는 요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지방 흡입을 할 때 지방 흡입량이 많게 되면 요철의 가능성이 더 증가하게 돼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사람들마다 살성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켈로이드라고 들어보셨겠죠. 상처가 나을 때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고 굉장히 거칠게 남는 거죠. 울퉁불퉁해지거나 튀어나오면서 그런 성향인 분들이 있죠. 지방층도 그런 성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 흡입하고 난 다음에 회복이 굉장히 거칠게 남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성이 좀 좋지 않은, 뭐 좀 이렇게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살성이 좋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의사가 같은 양의 흡입을 해도 좀 거칠게 남는 분들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요철에 기여하는 요소는 시술자의 능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철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흡입량을 줄이는 게 첫 번째 요소, 흡입량이 이제 관건이 되니까 지방 흡입량을 줄이면 되는 거죠. 목표가 그렇게 크지 않고 약간의 변화만 만들 수 있다면 시술자하고 상의를 해서 그 정도 시술을 해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은 볼륨 감소를 많이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건 또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술자와 상담을 잘해서 어느 정도 흡입을 해낼지를 상의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살성이죠. 회복되는 성향. 이거는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가 없죠. 이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정을 좀 돕기 위해서 후 관리를 좀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초기에 어떤 회복 과정을 돕는 거지 결과를 바꾸는 능력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요소는 사실은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사실은 살성 좋은 분들을 수술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켈로이드 성향이 있거나 이런 분들, 또 제가 이제 경험상 그 살성 면에서 조금 불리한 분들은 사실 제가 좀 수술할 때 긴장을 하게 또 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역시 좋은 시술자를 만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환자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많은 흡입량을 하면서 살성은 어쩔 수 없으니까 좋은 시술자를 만나는 게 그나마 요철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요철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술자하고 전에 미리 상담을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시술하고 난 다음에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는 큰 문제가 있으면 또 시술자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교정을 해야죠. 웬만한 시술자라면,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방 흡입을 할 때 문제점들, 고려해야 될 것들에서 정리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사고의 무서움, 통증의 무서움.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진짜 문제가 되는 세 번째, 수술을 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거나 또는 울퉁불퉁해지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용의 문제죠. 지방흡입은 시술자가 굉장히 힘든 수술이라서 사실 비용이 저렴한 수술은 아닙니다. 많은 선배들이 진짜로 싸고 좋은 거는 없다고 조언을 해주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싼 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광고하는 분들이 워낙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현혹돼서 후회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죠. 우리 젊은 여성분들 허벅지를 좀 얇게 하기 위해서 허벅지 수술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웬만한 병원들, 제대로 하는 병원들은 허벅지 전체 수술이 한 300 정도가 되니까 20대 젊은 아가씨들이 그 정도의 비용을 사실은 마련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싼데 이벤트 하는데 이런 데를 좀 알아보다가 또 그럴듯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볼륨의 변화는 별로 못 만들고 모양만 좀 너무 나빠져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제가 재수술을 하거나 그래도
좀 완전히 교정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무튼 좀 소중한 내 몸에 하는 일이니까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좋은 시술자를 만나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일하는 데 약간의 지장을 받게 되는 거죠. 수술하고 나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일에서 5일까지는 점점 붓기가 진행됩니다. 그게 꺾이고 나면 이제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불편감이 훨씬 더 감소되기는 하죠. 물론 수술하고 다음날도 일상생활은 할 수는 있습니다. 사무직인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흡입하고 나서 하루 정도 쉬고 다음날 다 출근을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수술하고 다음날 일하러 가는 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 이거 수술을 했는데 다음날 병원에 이제 드레싱하러 오시라고 하니까 오후에 와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에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직들은 그런 게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몸을 써야 되는 분들은 사실 좀 불편함이 있죠. 4, 5일 정도는 좀 고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루 정도 쉬고 근데 또 출근을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정도 쉰 다음에 그 다음에 4, 5일 정도 좀 불편하게 일을 한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체보다는 하체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불편한 감이 좀 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몸을 좀 많이 쓴다고 해서 지방흡입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다행이죠. 수술하고 나서 며칠 동안 병자처럼 누워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웬만한 일상생활은 좀 가능하시고, 특히 몸을 써야 되는 분들은 며칠 동안 좀 불편하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휴가를 내고 내가 수술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 뭐 며칠이나 쉬어야 되느냐 이런 걸 여쭤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좀 그렇게 대답하는 편이에요. 그냥 수술하고 나서 며칠 좀 불편하게 그냥 일하시고 아까운 휴가는 따로 그냥 놀러 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 정도로 뭐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 하는데 많이 힘든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너무 그 공포스러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7번째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지방흡입을 할 때 반대하는 거죠. 제일 심한 경우가 부모님의 반대죠.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비용을 특히 또 부모님한테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명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지방흡입이 위험하다는 이런 얘기들을 잘못된 얘기지만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자기 자식이 이런 위험한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병도 아닌데 쉽게 찬성하지 못할 경우가 있고요. 이런 명분이 있는 일은 극심하게 반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부모님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부모님한테 지방흡입이 굉장히 안전하고 또 내가 이 지방흡입을 너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어필을 잘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홈페이지를 좀 많이 읽어보시라고, 저희 홈페이지는 내용이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면 두 분이 좀 오시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양쪽에 앉혀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끔은 그 어머님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제 계속 꼬투리를 잡으면서 말투도 좀 거칠어 주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아이도 있고 뭐 그런 걸 잘 이해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부모님들 입장도 잘 이해를 하면서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뭐 가능하시면 좀 같이 이렇게 오셔서 상담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시술자들도 그런 용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이제 흔한 경우가 이제 남편분들 반대죠. 물론 부모님도 뭐 이렇게 위험성의 것도 있지만 비용 부담도 좀 있게 되는데, 부인이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남편분들 입장은 물론 이렇게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비용적인 어떤 부담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작지 않은 비용이니까 이해를 할 수는 있죠. 이 경우도 설득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남편 몰래 일단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상담하러 오신 분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광고 문구인데 허락받는 것보다 용서받는 게 쉽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지방흡입은 본인도 좋지만 배우자도 굉장히 좋아하는 시술입니다.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그런 논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방흡입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셔도 돼요. 지방흡입을 하면 아마 남편분도 좋아하시게 될 거라서 뭐 좀 무리가 있으면 뭐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뭐 어떤 분들은 사실은 그 처음에 반대를 좀 하셨다가 부인이 너무 좋아지고 그래서 나중에 본인도 남편분도 복부 수술을 하러 오시고 그런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절개 부위에 흉터가 남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보기 싫다는 문제보다는 지방흡입을 했다는 어떤 증거가 되기 때문에 조금 걱정들을 하시게 됩니다. 지방흡입을 할 때 그 들어가는 그 봉은 두께가 3-4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처가 절개가 많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 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더 벌어지거나 주변 이제 피부가 뭉개지면서 상처가 좀 더 거칠게 남을 수는 있죠. 그래서 좀 예민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조금 더 커지더라도 그 중간에 프로텍터를 실리콘 소재의 프로텍터를 그 봉과 피부 사이에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수술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는 조금 더 커지긴 하지만 뭉개지는 게 덜해서 나중에 좀 더 자연스럽게 나을 수 있거든요. 시술자가 능력이 좀 발전하면서 절개의 개수나 위치를 개수를 좀 줄이고 위치를 좀 더 눈에 덜 띄게 만들 수는 있겠죠. 물론 절개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지방흡입 자체를 좀 소홀하게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절개를 적게 내고도 똑같은 흡입을 할 수 있으면은 그 정도 능력이 생기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술자가 경험이 많은 분들을 만나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연예인들은 뭐 그렇게 노출해야 되는 분들은 좀 더 여기에 좀 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겠죠. 초기에 지금이야 지방흡입 변호사들이 많지만 초기에 지방흡입 시술자가 많지 않을 때는 제가 이제 연예인 분들도 이제 시술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덜 신경 쓰이는 것들도 이분들은 이제 조금 더 예민해지니까 제가 이걸 좀 안 만들어 보려고 부위별 시술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복부 수술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상처를 저는 없이 수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꼽에 이렇게 숨겨서 절개를 하고 또 뒤쪽에서는 엉덩이 틈 안쪽으로 상처를 내서 이렇게 시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추어서 검사해 보려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상처가 하나도 안 남게 수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 시술자에 따라서 그 절개의 숫자나 위치가 좀 다양하니까 상담할 때 그것도 자세히 좀 상담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방흡입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점들은 죽을까봐, 사고날까봐 또는 통증은 제가 팩트를 말씀드린 대로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걱정해야 될 일은 지방흡입을 충분한 양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모양에 큰 문제 없이 잘 낫게 시술을 했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들, 비용적인 거, 또 주변 사람들의 반대, 또 그 전에 그 직장일 하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다는 것 정도, 그런 문제들을 좀 점검을 하셔야 되고, 상처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시고 상담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다 경험 많은 시술자를 만나는 게 제 어떤 위험성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